김성환의 시사야. 문화재청 산하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을 추적 환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정조 연간에 오랑캐 황제의 사냥 모습을 그린 호렵도가 구입 환수됐고요. 지난 설 연휴 광화문에 내걸린 장군 그림인 문배도 역시 끈질긴 추적 끝에 복원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흔적 역사 시간에서 이른바 이 문화재 추적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호릅도 이 오랑캐 호자 그 다음에 수렵할 때 엽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랑캐가 사냥하는 모습인데 그냥 오랑캐가 아니라 청나라 황제가 뭐 이게 허베이성 하북성인데 뭐 승덕이라 해서 요즘은 누른바르고는 청도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그 청나라 황제의 사냥터에서 사냥하는 그림을 그린 것이다. 역대 청나라 황제들이 가을에 여기서 이제 그 목란위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정예군인 8기군 3,000명을 비롯해서 1만여 명의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냥을 즐겼다고는 곳입니다. 아니 무슨 사냥하는데 10,000명을 동원해서 사냥을 해요? 뭐 동물을 다 잡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 면적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경기도보다 더 넓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사냥터라고 하는데요. 그 여기를 뭐 한 72개 구역으로 나눠서 뭐 했다고 그러고 청나라 역사상 105차례에 걸쳐서 가을 사냥을 했다네요. 이건 단순히 동물을 잡겠다는 행위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8기군을 비롯해서 청나라 군사들, 8기군 유명하잖아요. 그 청나라 군사들을 훈련하기 위한 일종의 군사훈련이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청나라 황제가 사냥하는 그림이 18세기 이후에 이상하게도 또 조선에서도 유행했다라는 거죠. 아니, 청나라 싫어하지 않았어요? 예,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뭐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이라든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후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이제 대륙을 차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소중화 의식이 팽배해져가지고 겉으로는 뭐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고 막 그랬지만 속으로는 뭐 오랑캐라고 해서 멸시를 했죠. 예. 근데 어떻게 호렵도 그림이 유행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호렵도를 이렇게 설명한 걸 보면 호렵도 그림에서 청나라에 대한 조선인의 증오와 열망이라는 이중적인 감정이 뒤섞여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 청나라를 되놈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아주 속된 말로 그래서 오랑캐로 표현을 했지만 17에서 18세기에 뭐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를 거치는 동안에 이 청나라가 사실은 선진 문물을 흡수해서 융성해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움직임이 조선에서 일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그 시절 17, 18세기면은 북학파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북학파가 이제 초종 박제가라는 분이죠. 이 박제가는 그 유명한 북학이라는 책에서 중국을 배우자는 뜻에서 학중국이라는 표현을 20번 이상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호렵도가 이른바 이제 유행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정조 임금도 북학파의 의견을 수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조가 이 호렵도 그림을 그리라라는 명을 내렸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렵도는 단순한 사냥 그림이 아니라 청나라의 군사훈련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나라의 기마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유명한 정조가 유명한 그 무사 백동수라는 사람한테 명해서 전투 동작 하나하나를 그림과 글로 해설한 실제 그 실전 훈련사가 있거든요. 무해도보 통지라고 있거든요. 그러한 그 무해 훈련 교훈을 간행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호렵도에 바로 청나라를 미워했지만 그런 청나라를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적인 조선의 의식이 숨어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호렵도를 지금 환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단이 작년 9월에 미국의 경매를 통해서 구입 환수한 작품이 바로 호렵도 8폭짜리 병풍인데요. 전체 길이가 한 4m 가까이 돼요. 그리고 높이가 1m 54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얼마를 줬냐고 물어봐도 잘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가격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대는데, 아마도 뭐 이렇게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 100만 달러 가까이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11억, 12억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가격이 비싼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미국 경매에서 김홍도 작품이 나온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꾸준히 돌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홍도가 호렵도를 그렸다는 사실은 문헌 기록으로는 남아 있는데 실물은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경매에 나온 그림을 보니까 진짜 김홍도의 자인 산흥이라는 낙관이 찍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해봤더니 이 호렵도에 찍힌 산흥이라는 도장은 김홍도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였다고 합니다. 그건 누구 거예요?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사실은 이 병풍을 보면 웅장한 산수 표현이라든가 정교한 인물 표현 이런 걸 보면 수준 높은 궁중 화풍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김홍도 화풍은 맞는다 그럽니다. 그 산과 나무 등 표현은 닮았지만 근데 이제 인물 옷주름선 이것은 김홍도 그림하고 좀 다르더라라는 거여서 아마도 김홍도의 영향을 받은 18세기 후반의 도화서 화원 그러니까 궁중 화원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후대에 이제 김홍도의 낙관을 찍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김홍도 진품이었다 그러면은 가격이 확 더 올라갔겠죠? 뭐 글쎄요, 또 뭐 그렇지는 않더라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사전에 이 그림을 두고 이제 자문회의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호렵도 그림은 대부분 민화풍인데 이 그림은 가장 예술성이 높은 그림이다. 그러니까 수준 높은 궁중화가 즉 도화서 화원의 그림이다. 따라서 20억 원을 주더라도 구입 환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좀 우리가 속되게 표현하면 이름값을 하는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림 자체가 아주 좋은 그림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나라 황제 사냥 모습을 그렸다고 하셨잖아요. 그 황제가 누굽니까? 이 그림 속에서 이제 황제로 보이는 주인공의 어깨 그리고 가슴 쪽 옷을 보면 황제를 뜻하는 용문양이 이렇게 하얗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황제는 정조 연간이니까 걸륭제가 유력시 된다라는 거고 이 정조는 1780년 여름에 걸륭제의 칠순잔치에 전격적으로 축하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근데 이 사절단 방문을 계기로 해서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가 극적으로 호전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청나라가 되놈이거나 오랑캐가 아니다라는 선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사절단의 이름으로 갔던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걸륭제의 조카인 예왕이라는 사람 일행의 사냥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고 이 조선 사절단이 또 뭐냐면 강희제의 사냥 장면을 그린 뭐 호렵도가 민간에서 이렇게 매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시 그렇게 민간에서 그림이 이렇게 거래가 될 정도라고 한다면 이 그림이 굉장히 성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절단 일원이던 뭐 이 박지원 이런 분들이 귀국을 해서 정조한테 보고를 하고 이 정조가 궁중 화가한테 이제 명을 내려서 그려라 그 걸륭제의 사냥 모습을 그려라 해서 이제 사냥 모습을 상상해서 그렸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럼 정조가 걸륭제에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럴 수 있고요. 그 정조하고 걸륭제 사이에는 또 하나의 그 이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혹시 다보각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다보각요? 아니요, 잘. 그 다양한 보배가 이렇게 그 보배를 진열한 공간이라는 뜻에서 다보각이라고 한 건데 이 다보각은 청나라 걸륭제가 자기의 서재에 다양한 골동품하고 책과 그림, 글씨 등을 진열하고 감상한 여러 칸의 진열 공간 이것을 이제 다보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개인 사설 박물관이었다? 그렇습니다. 뭐 박물관 진열 공간은 이제 여러 사람이 보는 거지만 다보각은 나 홀로 이제 이 관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수한 몇 명이 받겠죠. 근데 이러한 걸륭제의 다보각 또한 청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온 그런 조선 사절단이 이제 청나라 황제의 취미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조한테 이야기를 하고 정조가 솔깃한 거죠. 그래서 이 정조가 바로 이제 이 걸륭제의 다보각의 영향을 받아서 책가도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책가도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다보각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본 개념은 비슷한데 다른 게 청나라 황제의 다보각은 진짜 물건을 이렇게 진열하고 감상하는 거지만 정조의 책가도는 진짜 물건이 아니라 책장과 서책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문방구, 골동품, 꽃, 물품 이런 것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 본격이 있으신 분들 저도 본 것 같거든요.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책가도라고 해서. 그 뒤에 이렇게 병풍처럼 해서 책이 이렇게 쌓여 있고 뭐 꽃병, 화병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보셨는데요. 이게 이제 정조가 걸륭제 다보각의 힌트를 얻었지만 값비싼 뭐 진짜 이렇게 유물로 해서 이제 진열 공간을 꾸미지는 않고 그림으로 대신한 건데 이게 문제는 정조가 아까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자 뒤에 군향을 상징하는 1월 오봉도라는 그림을 병풍을 떼어내고 이 책가도 병풍 그림을 내걸었다는 거거든요.
어? 그래요? 우리 보통 예. 이 뭐랄까 산세처럼 이렇게 예,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해 달 있고 그거잖아요. 그 임금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1월 오봉들은 사실 1만 원권 지폐에도 보이는 그림이고 네. 해와 달, 5 봉우리, 소나무와 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렸는데 사실 1월 오봉도 하면 왕권의 상징이자 군왕의 분신이자 뭐 동일체자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조선 임금의 어자 뒤에는 늘 1월 오봉도가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 정조는 바로 이 임금의 분신이라는 1월 오봉도를 내리고 책가도 그림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는 책가문으로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 앞서 박제가 북학을 얘기하시고 네. 연안박전에 우리가 열하일기 알고 있는 게 바로 그때 그렇습니다. 예, 갔다 온 거 쓴 것 예. 같고요. 이 뭔가 그런 움직임하고 정조가 지금 1월 오봉도를 내리게 한 것하고는 이렇게 맥락이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호렵도 책가도 그리게 하고 이러는 것도 다 이제 맥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작품 다 오랑캐라고 폄훼했던 어떻게 보면 청나라 황제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흔히들 정조를 뭐 이렇게 보면 공부벌레다, 일벌레다 하지만 문무를 겸비해야 된다는 뭐 지론을 갖고 있었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해도보 통지를 편찬을 하고 또 호렵도는 그래서 단순히 청나라 황제의 사냥 그림이 아니라 군사훈련을 또 묘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 정조가 호렵도를 그리게 함으로써 무를, 그다음에 책가도를 그리게 함으로써 문을 뭐 강조한 거다. 뭐 이렇게 거의 강조할 수가 있다,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 후기의 최대 전성기가 영종조 시대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중시기라고 그러죠. 예,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앞서 이제 얘기 나오다가 설날 연휴 광화문에 내걸렸다는 문배도 이건 어떤 그림입니까? 이 문배도라는 게 뭐냐면 정월 초하루 궁궐 정문에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뭐 복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림을 붙이는 게 풍속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문배라고 합니다. 보통은 뭐 호랑이, 용, 닭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뭐 황금 갑옷을 입고 도끼를 든 장군도 이제 뭐 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문배도를 그럼 해외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예, 해외에서 찾았죠. 해외에서 찾았는데 어떻게 그 유명한 그림을 찾은 거죠. 아, 그럼 그 아까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그동안에 이 그림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했을 거고 이것도 그러면 역시 우리가 그 돈을 주고 산 겁니까? 이게 참 단순하게 찾았다라는 것 이상으로 사실 국외소재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분의 끈질긴 노력이 빛난 건데요. 뭐냐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2013년에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이 지금 원래 그 워싱턴 DC에 있었거든요. 그 공사관을 복원 재현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의 산마리노에 있는 헌팅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1893년 판 공사관 사진을 첨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강임산 국외소재문화재단 지원 활용부장이 그 사진 속에 보이는 아주 조그만 광화문 사진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 조그만 사진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1893년 공사관 1층 사무실 문 옆에 걸어둔 태극기 위에 광화문 사진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게 지금 사진이 크기가 우리 그냥 조그마한 사진 한 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진 한 장에 또 그 안에 사진이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강 부장이 어떻게 보면 광화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광화문 사진의 원본 사진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마침내 미국의 의회 도서관에서 광화문 사진의 원본 사진을 찾아냈는데 이게 이제 1893년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 걸린 문제의 사진이 따지고 보니까 1881년에서 82년 사이에 광화문을 찍은 사진임을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그 원본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그 당시 광화문에 걸려있던 또 문배도를 거기서 또 찾아낸 거죠. 진짜 대단하네요. 그 당시 1881년, 82년에 광화문을 찍은 사진이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것도 굉장히 사료 가치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광화문이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찍은 사진 속에 사진 안에 문배도가 걸리는 문 안에 걸려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토대로 해서 이제 도끼로 무장하고 황금 갑옷을 입은 문배도를 복원했는데 사진 속 그림이 너낙 작아가지고 완전한 그림으로는 복원할 수 없었고 이 보이는 부분하고 또 완양이 남아 있는 풍산 유씨 소장 유물이 있다 그럽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한 3m짜리 해서 대형 문배도를 복원해서
설 연휴 때 내건 것이죠. 이걸 설 연휴 때만 건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걸 한번 그림 그리는데도 이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근데 이제 문배도 자체가 정월 초하룻 날 이제 뭐 거는 건데 그렇다는 거고요. 네. 또 특히나 이번에는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19라는 나쁜 기운은 썩 물러가라라는 의미에서 내건 거니까는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복원해서 내년부터는 경복궁 말고도 다른 궁궐문에도 내건다고 합니다. 그 참 대단한 눈썰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네요. 네. 그 남들 같으면 그냥 쓱 스쳐 지나가고 말았을 사진에서 어떻게 그런 걸 발견해냈을까? 눈썰미도 눈썰미지만 뭐 열정 뭐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 2012년에 이제 국외소재문화재 대단이 출범을 했는데 네. 2013년부터 지금까지도 총 한 40건 756점의 국외소재문화재를 발굴해서 구입을 했거나 기증 환수했거든요. 지금 청취자분께서요. 아이디 K80899741 쓰시는 분께서 누가 다 빼돌린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이게 국외가 있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뭐 일종의 이제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판 것도 그러기도 했고요. 거고. 그다음에 미군들의 경우는 한국 전쟁 때 또 이렇게 많이들 가져가고 그랬는데요. 지키지 못한 것도 참 문제죠. 어떻게 보면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파악도 안 된 것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문화재들이 환수가 된 건지도. 가장 극적인 예가 언제 독을당했는지도 몰랐다가 1998년 일본으로 밀반출된 그런 분청 사기가 하나 있거든요. 네. 이게 이선재 묘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재단의 끈질긴 환수 노력, 그다음에 뒤늦게 이 소장자가 일본 소장자가 불법 반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 없는 기증으로 환수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유물이 보물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 구입 환수된 효명 세자빈 책봉 죽책 이것도 이제 보물 지정 심의 중입니다. 그리고 뭐 앙부일기라든가 나한도라든가 나전 칠기압이라든가 이런 아주 좋은 유물들도 환수를 했습니다. 앙부일기면 해시계.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뭐 소개를 안 했나면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마치 여기서 한 거죠. 참 이게 아직도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도 좀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분들은 들고요. 지금도 이렇게 찾고 있는데요. 지금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표지에 19313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정도 19만 3,136점의 문화재가 해외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딱 표시를 해놨는데요. 21개국 20만 점에 가까운 문화재가 흩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20만 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 우리 사들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제대로 있는 거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제대로 문화재가 있고, 있다. 네, 누가 제대로 관리해주고 우리가 돈 들여서라도 관리해주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보수해주고 또 다시 내보내고 또 뭐 전시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유물이 있다고요. 언제도 우리 눈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소중한 문화재로 관리하고 또 우리가 또 구입할 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기증도 받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설득하는 작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진짜 한번 나라 밖으로 나간 문화재를 이렇게 다시 갖고 들어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이게 한 분의 노력이 이렇게 새로운 문화재들을 복원해내는 작업을 하는데 기여한다고 하는 것도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한 분께서 문배주하고 문배도 이거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알아봐서 다음 주에 뭔가 관계가 있을까? 네,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우리 또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분입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